지금 보시는 사진, 예, 장준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예, 그 사진이 있죠. 예. 오늘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이 장준하 선생,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예, 이분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글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는 이념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습니다. 예,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직 젊은, 예, 그런 분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부모님한테 남 짓밟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핍박하며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라고 교육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지 말고 남의 권리를 짓밟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차차차차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예,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장, 예, 심각한 것은 바로, 예, 나라의 정의를 짓밟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 씨에 대한 부분은, 예,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 우리가 힘이 없었던 총칼로, 예, 권력을 장악했던 찬탈했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손 치더라도,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예, 그 정의가 바로잡혀야지 그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입니다. 근데 박정희 씨는, 예,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그 통치하는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행했습니다. 예,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해방 전에는 조국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권력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해서는 안 될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헌법을, 예, 불편부당하게, 예, 멋대로 고쳤고요. 그리고 끝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예, 해방 전에는 광복군으로, 그리고 해방 후에는 백범 김구의 비서로, 그리고 1949년 백범 선생님이 시해되고 난 후에는, 예, 재야 언론인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자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바로 장준하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구의 삶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또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75년도, 예, 혹시 이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이 여기 와 계신가요? 예. 아마 1975년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그때 그야말로 아마 한창 젊으셨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연배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는, 이 1975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 시절로 보면 이른바, 예, 1000만 영화가 들어오는 그러한 그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흰 모자 쓰신 아버님 아시나요? 1975년에 아주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영화가 이때 상영이 돼갖고 화제를 얻었죠. 지금의 1000만 영화가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영화 정도 수준의 영화인데, 예,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려워서 영화를 못 보신 게 아니라. 자,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억하시죠? 바보들의 행진. 이 영화가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회자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수 송창식이 부른 고래사냥 좋아하시죠? 노래방 가면 한 곡씩 뽑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화의 삽입곡 처음으로 발표된 게 바로 이 영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예, 가수 송창식의 노래인데요. 이 영화를 3분짜리인데요. 당시 1975년도에 상영 시대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 영화를 약 3분 정도 보여드리는데요. 송창식의 노래 고래사냥과 더불어서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게요. 날이 갈수록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지켜준 소중한 우리의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는 한 우리들은 행복해. 난 이제 떠날 거야. 어디로 가니? 고래를 잡으러 떠나겠어. 같이 떠나자. 넌 안 돼. 나 혼자서 떠나야 해. 같이 떠나 임마. 너와 나는 지금까지.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들립니까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 및 2호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가둔 사람 바로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이었습니다. 장준하 선생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는데요. 1972년 10월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쿠데타를 합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는 이후 자기가 두 번만 대통령 할 수 있는 거를 세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개헌을 하죠. 그걸 통해서 1971년도 세 번째 대통령이 됐죠. 세 번째 대통령이 될 때 그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는 별로 인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거할 때는요, 사실상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9년 3개월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김정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1971년도 세 번째 선거에 나갔던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로부터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당선을 확정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게 계속 보고가 올라왔고요. 당시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수가 뭐냐?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차기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진다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념이 직접 가서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셔라. 이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71년도 대통령 선거 마지막 전날 부산에서 있었던 대규모 요새에서 박정희는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대통령으로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바로 옆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만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사람만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조선일보는 아주 시커멓게 타이틀을 뽑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차기 불출마 선언. 그리고 바로 마지막 날인 장충당 공원에서 박정희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권, 금권 모든 것을 총 부어갖고 했던 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간신히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약속, 차기 불출마 선언, 조선일보는 오보를 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선일보가 낸 오보는 불출마 선언이라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고 박정희가 했던 약속을 이행했다는 건요. 국민에게 펴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지켰다는 거예요. 즉 72년도 대통령 직선제였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72년도 유신을 통해 간접 선거로 바꿔버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의원을 통해서 단독 후보로 나온 박정희를 찍도록 선거를 바꾼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권을 자기가 장악한 게 뭐냐? 긴급조치권 발동입니다. 대통령이 유사시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긴급 조치를 발표해서요. 그래서 누구든 잡아가서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사법정에 세워 군사재판을 통해 최하 15년 이상의 형량을 때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박정희가 만든 긴급조치권인데, 그 조치권을 72년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그 권한을 갖고도 74년도까지 일체 행사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74년도 1월 8일 날 바로 긴급조치권 제1호 및 2호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후 79년도 10월 26일 박정희는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내내 대한민국을 이른바 긴급조치 시대, 긴조시대로 만듭니다. 이 긴조시대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비판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긴급조치 시대 때 이른바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된 이후에는 대학생이 이유 없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어떤 처벌까지 가능하냐, 놀랍게도 사형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이게 긴급조치 시대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재판을 받았던 민청학년, 1914년도 민청학년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은 재판이 이렇게 됐어요. 앞줄 사형, 두 번째 줄 무기징역, 세 번째 줄 징역 15년, 네 번째 줄 징역 10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긴급조치 시대인데, 이러한 긴급조치를 통해서 박정희는 권력을 찬탈한 후에 연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때 가장 무섭게, 그리고 한 채 물러섬 없이 싸웠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준하 선생인데요.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2016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비록 눌려 있었지만, 정의로운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이 단죄되는 것이 옳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천박한 논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불의한 역사관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거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몇 명은 대통령으로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박정희, 그리고 두 번째 최규하. 그 역시도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게 아닙니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유신시대의 잔재물인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거기서 선발된 거예요. 이게 당선된 것도 아니고 선발돼서, 그래서 독자 후보로 나가, 그래가지고선 반대표 없는 대의원들에게 형식적인 대통령이 된 거다.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전두환이죠. 전두환 역시 대통령 자리를 80년 5월 광주에서 피로 국민을 죽이고 총칼로 국민의 입을 재갈 물린 후에 대통령 자리를 찬탈했죠. 그리고 87년 노태우 반쪽 대통령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시 5.18 광주항쟁의 광주 피해 학살에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불분명한 여러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의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 지경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2017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세금을 들여 무려 430억 원의 돈을 들여서 탄신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2017년, 그러니까 1917년생이라고 2017년이 100년 된다고 해갖고 구미시에서 약 40억 원을 들여 이른바 탄신제를 하고 전국에서 이러저러한 예산을 끌어서 모은 게 한 430억 원. 이렇게 해갖고서는 정말 민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그리고 이후 민주주의 질서를 완벽하게 파괴시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권력에서 방해가 되면 죽여버린 이러한 사람이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국가 세금으로 자기 돈도 아니고 그렇게 갖고 예, 그걸 한다는 것 정말 슬픈 일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 장준하 선생님 역시 2018년이 또 탄생 100년이 됩니다. 두 사람이 1년씩 차이가 있어요. 17년생이고 이분은 18년생입니다. 예. 예. 1933년도에 소학교 교사가 됐고요. 그리고 41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1943년에 11월에 예, 자신이 소학교 때 제자로 있었던 김희숙 여사, 지금 사모님이시죠. 아직 생존해 계신데 이분하고 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하게 된 사연을 잠깐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43년도에 41년도에 장준하 선생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 하숙을 했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었냐면 소학교 제자였던 김희숙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간 다음에 자기를 애틋하게 보살펴줬던 이 그러니까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제자의 어머니이자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안부 편지를 보내줘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겠죠. 하숙집 아주머니가 글을 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누가 써줬냐면 바로 그 집 딸 김희숙, 예, 제자이자 그 집 딸인 김희숙 여사가 편지를 이제 대필해서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이 편지를 바로 김희숙이 썼다는 걸. 제자인 김희숙이 썼고, 그래서 나중에는 둘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젊은 남녀니까요. 예, 마음이 애틋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애틋해지고 가까워지게 됐는데 어느 날 김희숙 여사로부터 제자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어쩌면 이것이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쓴 말이 뭐냐? 예,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정신대 동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대하고 군 위안부를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대와 군 위안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군 위안부는 성노예로 끌려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정신대는 남자도 정신대가 있었고 여자도 정신대가 있었는데 공장이라든지 군수공장 그리고 탄광 뭐 남자는 징용 끌려가는 것도 사실은 그 정신대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신대로 끌려가는데 당시의 기준이 뭐였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 를 정신대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강제 징용을 했던 거예요. 유부녀는 안 들고 가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을 정신대로. 근데 이렇게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일부도 군 위안부로 끌려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을 하게 된 이유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편지를 받은 장준하 선생님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한 가지는 바로 이 장준하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이 장석인 당시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 장석인 님도 일제 시대 때 일제에 저항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령선인 일제의 그 3.1운동 때에도 관여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 일본군의 징병 제도를 마냥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제자인 김희숙을 자기가 구해주는 방법은 하나다. 결국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님은 김희숙 여사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뭐냐? 네가 지금 결혼해서 이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조선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김희숙 제자는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는 바로 가는 순간 징병으로 끌려가서 결국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었는데요. 결국 장준하 선생은 본인이 징병으로 끌려갈 것을 각오하고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희숙 여사는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았고 대신 2주 후 결혼하고 2주 후 장준하 선생은 징병이 되어 일본군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준하 선생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장준하도 결국은 징병해서 일본군 갔던 거 아니냐 박정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2차례 도전을 했고 그러다가 나이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자기 혈서를 씁니다. 손가락을 끊어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라고 쓰면서 충성을 일본 천황에게 맹세해서 군인이 되려고 갔던 거였고요. 박정희는 이 장준하 선생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장준하 선생님은 입대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군에 가서 그리고 어느 날 보내오는 편지 말미에 성서의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 내가 일본군을 탈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대하는 순간서부터 가서 힘드니까 내가 일본군 탈영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입대하기 바로 전에 장준하 선생님은 부인 김희숙 여사한테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입대하고 어느 날 보내오는 편지에 성서 구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내가 일본군을 탈영한 것으로 알아라. 그리고 입대한 후 장준하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인, 그러니까 새 신부였죠. 김희숙 여사한테 엽서를 보냅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로 엽서를 보내는데 그렇게 입대하고 약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장준하 선생에게 엽서가 왔는데요. 그 엽서의 말미에 장준하 선생님이 쓰신 문구는 바로 추 이분의 자서전의 제목이 된 바로 돌베개에 대한 성서 구절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준하 선생님이 일본군을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탈출해서 함께 도망가는 과정에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몇 번이나 탈출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노력을 했는데 계속 탈출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 속해 있던 장준하 선생님이 있었던 그 일본군 부대에 여러 부대가 있으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러 부대가 또 있잖아요. 편성돼 있잖아요. 대대, 연대 이렇게 연대 안에 대대가 있고. 근데 다른 부대에서 조선인 학생 중에 끌려온 징병으로 온 한 사람이 그 부대에서 유일무이하게 최초로 탈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누구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는데 조선인 학생 중에 갑자기 누구 하나가 도망가니까 경계가 삼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탈출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 장준하 선생이 우연히 중국군 부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국군 부대하고 만났을 때 장준하 선생은 중국말을 당시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유창하게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와갖고 이 중국군이 너희들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디를 가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통역을 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직전에 도망갔던 조선인 학생, 고대 이후 총장을 지낸 김준엽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망간 사람이 김준엽 총장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해갖고 탈출하는 게 쉽지 않았던 장준하 선생이 이후에 탈출해서 우연히 중국군 부대하고 만나게 됐는데 중국말을 할 줄 몰랐던 이 장준하 선생에게 통역을 해갖고 이 사람도 사실은 일본군을 탈출해갖고 나온 사람이다. 이거를 통역해서 살려준 거기서부터 바로 김준엽 총장과 장준하 선생의 인연이 시작이 됐고요. 그들은 이후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벗이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김준엽 총장은 지금 어떻게 되셨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셨고요. 2010년에 예, 돌아가셔서 지금은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십니다. 그렇게 안장이 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예, 장준하 선생님은 임정에 가서 예, 대한민국의 광복군이 되십니다. 예, 뭐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이제 예, 여러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후에 광복군이 되셨죠. 광복군이 돼서 요 대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예, 7월에 장준하 선생님이 사실은 이때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십니다. 예,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데 그 버릴 각오가 뭐냐면요. 철기 이범석 장군을 만나서요. 그래서 이분이 OSS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미군의 특수 훈련을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조직된 이 그러니까 이 특공대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계획에 따라 예, 당시에 이제 일제는 거의 패망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패망하는 걸로 사람들은 다 그 임정에 있는 사람들도 일본이 곧 패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이전에. 그분들은 거기서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런 상황 하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우려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이대로 그냥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이 노력도 우리의 헌신적 투쟁에 대한 인정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독립되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외교권에 있어서 완전히 박탈당할 거다. 인정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본토를 진입해서 우리나라 군이 일본군과 교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조직된 바로 18명의 특공대가 있었고요. 그 특공대가 각 도별로 3명에서 4명씩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그야말로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다 장렬히 목숨을 잃는, 그렇지만 독립군, 광복군이 본토에 들어가 교전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향후 해방된 이후에 외교권을 보장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획되던 중에 백범 김구 선생이 전격적으로 제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공작의 특공대 바로 장준하 선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가 전쟁, 본토 진격 전쟁에 배제됐다는 것을 알고 장준하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본토 진격 전쟁에 배제됐는지를 따지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백범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네는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네. 그러니 목숨을 아끼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럴 때 장준하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 저를 지금 이 전쟁에서 제외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자진하고 목숨을 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준하 선생은 다시 이 특공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 결기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고, 진짜 그렇게 하면 목숨을 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포함을 시켰는데, 애석하게도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8.15가 돼서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백범 김구는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진격투쟁을 끝내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남북은 외세에 의해서 갈라졌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왜 이것이 안 됐냐?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비행기가 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예, 우리나라로 올라온 비행기가 타고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끝까지 당시 중국 정부가 반대했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격할 수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갈라졌는데, 이후에 임정이 들어왔을 땐 미군정이 시작이 되고 있었잖아요. 미군정의 하지가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죠. 하지는 대한민국의 이 조선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가 다만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가 오키나와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8월 15일 시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최고 높은 미군 사령관이, 계급을 가진 군인이 누구냐 찾으니까 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보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인계받아라. 그래서 하지가 왔죠. 그렇게 온 하지는 조선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점령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고마운 미군이라고 해갖고 인천항으로 가갖고 환영 행사를 나왔죠. 그 환영 행사를 나온 그 상공에서 미군은 비행기로 삐라를 날립니다. 그 삐라의 주요 내용은 뭐냐? 점령군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그 삐라 내용에서는 일본군의 통제를 따라라. 그리고 경고망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문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들어오는 미군을 환영한다고 손을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던 사람 중에 일본군의 총에 의해서 3명이 목숨을 잃는, 그렇게 시작한 미군정 3년간의 기간 동안에 하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가 척결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승만이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친일파를 등용한 사람은 하지였습니다. 하지가 그러니까 이미 도망가 버린, 일본이 패망하니까 여기저기 도망간 그 친일파들에게, 민족 반역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공고를 내요. 다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일을 하라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하지가 잘 몰라서 이러는 것 같아서 찾아가서 말을 해줍니다. 한국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등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지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일제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제 와서 미국을 위해 충성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들을 기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되는데요. 자, 임정 때 총무국장으로 있었던 차리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가장 정말 신뢰했던 분이에요. 지금의 효창원에 안장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해방이 된 이후에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중국 상해에서 병원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환국하기 위해 그 준비를 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게 된 건데요.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그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외쳤던 마지막 말씀, 내가 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갓 돌이 지나가던 차용저 선생,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죠. 당시에 차용저라고 하는 그 돌배기 아들과 그리고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죽지만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 내가 차리석의 처자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괄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돌아가 살아라. 그렇게 돌아온 이 차용조 선생과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나이가 20살이 넘도록 차용조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영조, 한자에 차치에서 위아래로 작대기를 지우고 신영조로 살았대요. 조국이 이들을 보호해준 건 고사하고 차용조라는 이름으로도 살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이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걸 보고 이후 차용조 선생은 그 어머니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신용조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차용조 선생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 고 선생, 해방이 됐을 때 정말 해방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방 때 진짜, 그러니까 해방된 사람들,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바로 우리 조선민중도 아니고, 광복군도 아니고, 바로 친일파다. 이런 말씀 하셔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아무리 똑똑한 누구도 결코 경찰서장이 되기 쉽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될 수 없었고, 장관이 되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했고, 총독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런데 일제가 패망하고 떠나니까 그 이후에 밑에서 과장하던 애들이 서장이 됐고, 경찰서장이 됐고, 세무서장이 됐고, 높은 자리에 됐고, 서울시경, 노독술, 그 유명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노독술, 그는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광복군을 고문하는 교본이 있었습니다. 그 고문하는 기술 70%를 만들었다는 자가 바로 노독술입니다. 그 노독술이 해방된 이후에 뭘 했습니까? 지금의 서울경찰청 차장,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노독술이죠. 영화 암살에서 나왔던 김원봉 선생, 김원봉 선생이 해방된 후에 중부경찰서로 끌려가서 노독술로부터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행히 노독술이 수없이 많이 죽인 사람과 다르게 정말 다행히 살아서 나왔는데 바로 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3일간을 울부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도 내가 당하지 않았던 고문을 해방된 나라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바로 노독술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후에 권력을 장악했던 거죠. 하여간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도 한 4년을 제가 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거기서 본 친일파들, 이 민족 반역자들의 또 우리가 흔히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이완용만 알고 사실 저도 처음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지독한 친일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1946년도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 서울시가 25개구로 돼 있어서 경찰서도 25개가 있죠. 당시에는 10개가 있었습니다. 1946년 당시에 서울 시내에는 경찰서가 10곳이 있었는데 그 10곳에서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이 9군데의 경찰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 누가 서장을 했을까요? 바로 일제시대 때 군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민족 반역자들이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을 차지했던 역사인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장준하 선생은 돌아와 임정이 귀국하고 돌아와서 이 백범 선생님의 비서로 있었고 그러다가 49년도에 백범 선생님이 안두에 의해서 서거하자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로 사상계 책을 내는 준비를 했고요. 이 사상계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식인이다, 교수다 이러면 그 기준이 그거였답니다. 사상계 글이라도 한번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못 올렸으면 그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가 못 받았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하는 상징 마크는 바로 사상계를 들고 다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지식인의 기준. 그러니까 엄청난 사상계가 인기를 얻었는데 그 기준이 비근한 예로 하나를 든다면 조선일보도 당시에 한 3만 부 정도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상계는 매월 8만 부를 판매한 어마어마한 거죠. 조선일보는 하루에 3만 부를 하지만 결국은 독자가 3만 명이라는 얘기고 3만 명도 다 안 되겠죠. 그런데 사상계는 8만 부를 발행했고 어떤 해에는 10만 부까지 냈다. 그러니까 이 사상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1962년도에 장준하 선생은 이러한 사상계에 대한 평으로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제정한 이 상을 받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하고 맞서게 된 과정은 박정희가 처음에 스스로 약속했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그리고 다시 군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박정희가 결국은 개인적 치부를 하고자 권력을 찬탈한 것을 보고 누구보다 매섭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권력 하에서 모두 3번 감옥을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3번 감옥을 가면서 싸웠던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싸움이 비롯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2년도 유신을 선포하면서입니다. 유신을 선포한 것은 결국은 영구히 총통 대통령, 죽을 때까지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장준하 선생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것처럼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장준하 선생님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 단어입니다.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인데요. 쉬운 얘기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서명운동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취지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은요, 1972년도 10월에 박정희가 선포했던 유신을 그 선포 이전으로 돌려달라가 전부였어요, 요구가.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을 상대로 100만 명한테 서명받겠다고 하는 게 장준하 선생님의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 방식이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요. 지금의 이른바 다단계 판매를 이미 이때 장준하 선생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자, 서명하세요. 그리고 나한테만 다 갖고 오세요. 나한테만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점장입니다. 각각이 가셔서 영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합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막 세포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막 피라미드 형식의 이거를 최초로 도입한 분이 바로 장준하 선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나만 나자 하니까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다단계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지금도 뭐를 서명합시다? 지금 보면 뭐 사드 관련해서 뭐 하니까 8만 명을 하네, 뭐 그래서 10만 명 하잖아요. 장준하 선생님 그때 이걸 가지고 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30만 명이 서명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믿지 않았거든요. 30만 명이 진짜 서명을 하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중앙정보부 공식 문서에 진짜 30만 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주최 측의 주장이 아니라 이른바 경찰 측의 주장이 3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사실인 거죠. 이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장준하 선생에게 즉각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요구. 이것을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이 먼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경보만동을 중단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 당시에 이른바 엄청난 권력자 박정희가 나타나서 이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끝내 장준하 선생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결국 1972년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긴급조치권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걸 74년 1월 8일 날 발동하게 된 원인이었고요. 결정적 이유였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의 관계자들을 저희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긴급조치 1호 및 2호 왜 갑자기 선포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발효시킨 거다. 그 한 사람 바로 장준하였습니다. 그렇게 장준하를 잡아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건 하나였어요. 당시에 57세였거든요. 장준하 선생이.
그리고 심한 협심증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피부가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당시에 누르면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잡아가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최하 15년이라고 그랬죠. 장준하 선생에게 15년을 선고합니다. 57세에 15년을 선고받으면 이분이 나올 때가 몇 살일까요? 72살 정도가 되겠죠. 자, 당시의 평균 수명을 볼까요? 63세였습니다. 당시에 1975년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 63세였다고 합니다. 63세에 72살까지 감옥에다가 묶어두겠다. 즉 감옥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계획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예, 당시 미국 합의부 대사관 차관보가 미국 본국에다가 타전을 보냅니다. 장준하를 살려야 돼. 15년 동안 가둬두고 죽이려 했던 장준하 끝내 박정희는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10개월 만에 15년은 고사하고 10개월 만에 풀려나온 이유 그것이었습니다. 1974년 1월 8일 날 체포됐던, 그래서 감옥에 갔던 장준하 선생, 그해 말 1974년 11월 말에 병보석으로 나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좋아서 내보낸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나온 장준하 선생이 결국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9개월 후겠네요.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죠.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 왜 장준하 선생은 죽임을 당했을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하 선생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 박정희는 정말 위기에 빠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준하 선생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독재를 깨기 위해서 이 박정희, 민심이 떠났지만 포갑기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 박정희 독재를 깨기 위해선 그동안 무진장 많이 해봤지만 이른바 명망인 중심, 명망가 중심의 이 운동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려면 들불과 같은 민주의 어떤 투쟁,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참여는 바로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30만 명이 함께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이거를 보고 장준하 선생 싸움에 포기를 하지 않는데, 반대로 이러한 장준하 선생은 정말 박정희 입장에서는 죽이지도 살릴 수도 없는 아주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잡아 가두자고 하니 미국이 압박을 하죠. 냅두자니 자꾸 민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권력의 칼을 턱 밑까지 들이대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17일 날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결정적 이유였는데요. 장준하 선생이 이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장준하 선생을 그렇다면 왜 죽였겠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저에게 증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장준하 선생이 어떤 분은 무장 게릴라 봉기를 통해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김재규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또 주장하신 분도 계셔요. 김재규하고 사실은 연계해서, 그래서 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10월 26일 죽인 것도 사실은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었고, 그리고 김재규는 또 별개입니다. 나중에 한 5시간짜리 강연을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상 불가능하니까. 하여간 김재규도 아니었고요. 진짜 내용은 뭐였냐?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면 법정 스님이 저에게 만나서 내가 조사관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들려드릴 얘기가 있으니 좀 오셔라. 그래서 제가 길상사를 가서 법정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 장준하 선생님이 1974년 11월 말에
저기 병보석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로에 있는 그 주치 병원에 자기가 갔어요. 입원실을 갔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어휴 스님 오셨냐고. 그래서 건강은 어떠시냐고 얘기를 법정 스님이 하니까 아 그거는 뭐 많이 안 좋은데 이 베개 밑에 있는 뭐 좀 하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래서 베개 밑에 보니까 무슨 서류뭉치가 있길래 이렇게 꺼냈더니 스님 이걸 가지고 가서 아무개에게 좀 서명을 좀 받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제2차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용지였다는 겁니다. 즉 장준하 선생님은 1차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감옥을 갔는데 나오자마자 다시 제2차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준하 선생님이 죽임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이게 박정희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975년 3월 31일 중앙정보부는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이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라고 하는 3급 비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해분자는 장준하였고요. 관찰계획은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위해분자가 위해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사전에 탐지해서 이를 봉쇄하라고 하는 3급 비밀계획을 몰래 세웠고요. 그리고 그 시행계획 기간을 3월 31일부터 75년 3월 31일부터 계획 종료 시까지라고 써놨습니다. 왜 중정은 3월 31일 날 그와 같은 계획서를 썼을까요? 사실 그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계획 뭐였냐? 장준하 선생님이 1967년도에 제1차 야권연대, 야권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윤보선 씨를 야권 단일 후보로 냈죠. 야권 단일 후보로 냈는데 바로 그 두 번째 야권 통합에 이 일을 나선 겁니다. 1975년 3월 31일 날 전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씨, 그리고 훗날 대통령이 된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당시 통일당 당수였던 양일동, 이 네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서 야권 통합을 추진한 겁니다. 두 번째 야권 통합을 통해 박정희 권력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 수립한 날 중정은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계획 종료 시까지는 그 계획을 갖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고 채 5달이 되지 않은 그때 장준하 선생이 포천 약사봉에서 숨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는 저희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중앙정보부의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를 작성했고 장준하 선생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이 죽음이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스럽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었어요. 장준하 선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뭘 했냐? 그 전과 후에 뭘 했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정말 의외의 뜻밖의 답변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무슨 답변을 들었느냐? 자기는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 사망한 다음 날 일주일간 휴가를 갔답니다. 휴가를 갔대요.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말이 되냐? 휴가를 가? 위해분자, 더군다나 3급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하루에 여러 번씩 그가 만난 사람, 그가 통화한 사람, 그가 방문한 곳까지 다 체크하던 중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장준하 선생이.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휴가에 갈 수 있냐라고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한 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찰 대상자가 숨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업무가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휴가에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사망하고 8월 18일 날 아침 7시 57분에 장준하 선생은 면목동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중앙정보부는요, 매 시간 단위로 장준하 선생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누가 와서 얼마 조의금을 냈는지까지 다 쓰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서해서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다시 또 중앙정보부장한테 직보까지 했습니다. 그거 보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3만 원을 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뭐 한 3, 40만 원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돈으로 3만 원을 냈고요. 그리고 김대중 나중 대통령 되신 분은 3천 원을 내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멸치집 부잣 아드님하고 좀 달랐던 거죠. 하여간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쓸 정도로 엄청나게 감시했던 이 중정이 정작 그 담당자가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는 떠났다. 여행 갔다.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자,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당시에는,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발표가 되죠. 그 이유,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 때문에 이 사건이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같이 동행했던 목격자, 자처하는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어느 언론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김용환 씨는 뭐 교사다. 그리고 뭐 교육자 집안이다. 그 작은 아버지는 무슨 뭐 교장이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사실과 다른. 그리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 뭐 이런 데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되는 대로 떠들고 있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김용환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용환 씨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김용환 씨 부분, 앞전에 얘기한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서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은 들으시고,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용환 씨, 김용환 씨의 실체에 대해서 뒤에 가서 미스테리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이분을 너무 찍어서 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평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씨가 외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교장이고 그래서 이 사람도 교사 집안이고 교감 지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 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은 아버지는 교장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전부가 다 연자제가 적용됐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집의 현실이었고, 그러한 김용환 씨가 그날 동행을 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장준하 선생이 실족해서 추락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장준하 선생은 실족 추락사한 걸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 추락사했다고 하는 그날 이 김용환 씨가 굉장히 묘한 행위를 보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등산에 갔는데 등산 갔다가 이 선생님이 다쳤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지 빨리 이 선생님의 집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분이 돌아가신 걸 봤으니까 이분 옆에 제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어디 가라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나봤는데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계속 가면서 유족이 오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용환 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찾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지? 그냥 다들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던 이 사람 약 8시간 후 사고가 일어난 시각에서부터 오후 2시 반쯤 사라졌던 이 사람이 그로부터 약 8시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라졌던 그곳에서 사건 현장인 계곡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8시간 동안 어디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가 있었냐고, 그때까지.
그때 어디가 있었냐.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빨리 파출소로 가 있어라. 가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동 파출소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내내 있다가, 그리고 나서 포천 경찰서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밤을 샌 후 다음날 의정부지청에 가서 검사를 만나 그 사람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 사건에 대한 목격을 진술하고 무혐의로 아무 문제 없이 나와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희숙 여사 부인이 신원 보증을 해줬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 가갖고 유족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한다라는 근거로 이런 얘기를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유족이 김희숙 여사가 그 사람은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혀 의심할 게 없다. 풀어줘라. 그래서 검사가 자기를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김용환 씨의 이야기는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릴까요? 예, 전부 다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첫째, 김용환 씨는 자기가 사고가 난 후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얘기하는 것 김용덕이라고 하는 당시 호림산악회 회장을 얘기합니다. 김용덕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냐?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사람을 찾았다. 도대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어디론가 사라졌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내내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무슨 내가 그 사람을 가라고 하냐. 내가 뭔데 그 사람 보고 경찰서 가라고 했겠냐라고 얘기한 것. 이게 바로 진실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경찰서 파출소에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근무했던 경찰관 4명을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현직으로 있었고 그 중에 2명은 퇴직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한 걸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자가 파출소에 온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김용환 씨는 굉장히 특이한 인상착의가 있어서 더 눈에 띄었어요. 왜냐?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자기가 잠바를 벗어서 얼굴을 덮어드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당시에 안에 그 난닝구 이른바 남자들이 입는 속내의 난닝구 러닝 셔츠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속내의 그것만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파출소를 갔다고 이 사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것만 입고 파출소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오더라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속내에 입고만 입고 오면은 막 그때 당시에 뭐 공권력이 굉장히 힘이 세갖고 권위적이라서 아마 우리한테 욕도 많이 먹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었고. 두 번째,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사건의 목격자라고 얘기했다면 반드시 실황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걸 한 작업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김용환 씨가 이 파출소로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이 과정에서 김용환 씨가 더 이상한 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88년도 경찰 재조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988년도에 당시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죠. 그게 그 후에 다시 만들어진 게 이번 2번째고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통일민주당의 조만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조만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준하 선생의 죽음의 의문에 대해서 최초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한인사 장준하 선생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준하 선생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진실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용환 씨를 경찰이 찾아가서 조사하면서 그것을 88년 경찰 재조사 기록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글이 이렇게까지는 잘 안 보일지 전 정말 솔직히 몰랐는데. 자, 이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당시 장준하가 실적 추락사하고 실적 추락사 한 것을 누가 경찰관서에 연락하였는지 아나요? 라고 돼 있어요.
이게 88년 한의권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김용환 씨가 사건 발생 후 13년 후 했던 진술입니다. 예, 저는 누가 연락하였는지 모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김용환 씨가 자신의 주장처럼 사건 발생 후 이동지서로 갔다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자기가 간 거예요. 갔다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장준하 선생 사망했다는 걸 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긴 장의자에 앉아있으라고 해서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가운데 그냥 앉아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는 누가 연락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서를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 김용환 씨, 자, 뭔 얘기를, 김용환 씨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김용환 씨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 지금 41년째인데, 41년 돼서 지금 김용환 씨 보고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것도, 이번 것 같은 경우도 한 게 88년이니까 13년 전이다, 그것도. 13년 지났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김용환 씨는 사실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김용환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자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그날 본 게 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 중에서 가장 빨리 했던, 그리고 기록으로 남은,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75년 8월 20일 밤 10시 20분경 그가 한 최초의 이 사건 기록입니다. 진술이에요. 녹음 테이프입니다. 자, 처음에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김용환 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후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그러나 김용환 씨는 자기는 현장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동지서에 있었고, 그리고 경찰서에 옮겨갔다가, 그리고 의정부지청 갔다고 하는데, 그러나 김용환 씨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 김용환 씨가 그렇게 해서 8시간 사라지고,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이 다음날 아침 7시 57분 유족으로부터 검찰이 한 장의 문서를 받습니다. 그 문서는 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입니다. 그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시신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당시의 유족은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제기한다 해도 박정희가 장준하의 죽음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신을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써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온 다음에요, 김용환은 또다시 사라집니다. 김용환은 그로부터 3일간 사라져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김용환 씨가 늘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장준하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측근이었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너무 애통해하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평생이 힘들었다, 뭐 어쩌고 주장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장준하 선생이 빈소로 옮겨가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또 문익환 목사님, 개운재 선생님, 그리고 문동환 목사, 그리고 또 김준엽 총장, 특히 유족. 도대체 장준하 선생, 내 남편,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걸 봤다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빈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장준하 선생님이 17일 날 돌아가시고 21일 날 발인이 되는데, 바로 전날 20일 날 김용환이 전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급했겠어요.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 독수리표 카세트를 통해서 비밀리에 녹음을 합니다. 그것이 1시간 7분짜리로 녹음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도 이불 속에 넣고 했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이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였기 때문에 떡이 지고 막 이래가지고 음질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이 음질을 보정해서 국가수도 보내고, 그리고 일반으로도 보내갖고,
여러 차례 보종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그 목소리가 복원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김용환 씨가 이 사건 발생한 후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날 김용환 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김용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장준하 선생의 사망에 그리고 박근혜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 했던 그 말 그대로 무슨 소리냐? 장준하 선생이 소나무를 잡다가 휘어서 추락사했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보고서를 봤다. 그게 제가 쓴 보고서인데요. 저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무슨 소리야? 그 보고서 내가 쓴 건데 나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없다. 왜? 김용환 씨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요. 자, 김용환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장준하 선생한테 그 1975년 8월 20일 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기가 휘는 소나무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게 확대가 될까요? 확대가 되면 보일까요? 자, 이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 밑에 몇 미터나 되죠? 벼랑이요? 이게 이제 김용환 씨 얘기예요. 벼랑이요? 벼랑 높이가 10미터나?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 10m? 15m면 꽤 경사졌네. 장 선생은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게 이제 김용환 씨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휘청하는 거 봤을 때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고 잘못 뛰셨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나무가 휘는 건 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93년도 방송 때 복원시켰던 방송의 일부 내용을 얘기한 거고 이게 이제 문성호 씨가 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바로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고요. 그 음성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나무가 휘는 걸 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은 휘는 나무를 이 나무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휘면서 그대로 추락해서 숨졌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조선일보, 청와대, 새누리당이 다 얘기하는 장준하 선생은 실족 추락했다. 휘는 나무를 본 목격자가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의문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용환 씨는 1988년 다시 그 기록입니다. 네. 1988년도 방청,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록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의원이 묻습니다. 그럼 장준하 씨가 실족 추락사할 때 그곳에서 소나무를 잡고 미끄러졌을 때는 미끄러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종류 소나무인가요? 라고 한의원 경찰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장준하 씨가 실족 추락할 때 소나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보지 못하였는데 며칠 후 동아일보 신문에서 소나무를 잡고 내려오다 떨어졌다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정말 이건 충격적인, 지금까지 모든 장준하 선생은 소나무를 잡고 휘어 떨어지는 걸 본 목격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의 진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김용환은 동아일보 기사를 봤대요. 이 동아일보 기사 장봉진이었습니다. 장봉진을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서 물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어떻게 된 거냐. 장봉진 기자는 미친놈 아니냐 그랬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걸 기사로 썼겠냐. 사건이 일어난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 숨졌다는 얘기를 듣고 의정부 지청에 목격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청에 가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루 종일 조사받고 목격자가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장준하 선생이 어떻게 숨진 거냐라고 하니까 그때 김용환 씨가 자기한테 해준 말, 소나무를 잡다가 휘어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기사를 쓴 건데 이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휘는 소나무를 봤다는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5시 22분을 지나가서 1시간 넘어가고 있어서 1시간 반이 다 되고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 했다간 3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환 씨는 사라졌었고 그 사라진 시간에 경찰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은 경찰에 갔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야기. 휘는 소나무를 잡다가 추락한 걸 본 목격자가 있다는데 뭐가 문제냐? 자, 김용환 씨는 그렇지 않았죠. 자, 이러한 사실들이 쭉 나오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유족이 처음 이 사건에 의혹을 갖게 된 경위입니다. 유족은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게 바로 사건 당일인 8월 17일 낮 3시경 집으로 걸려온 괴전화의 실체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장준하 선생이 포천 약사봉에서 지금 사고를 당했으니 지금 즉시 부인인 김희숙 여사가 현장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신을 모셔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사건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유족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2003년도 중앙정보부가 제출한 한 장의 문서에 저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 중앙정보부 문서 속에 중앙정보부가 제출한 문서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문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괴전화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김희숙 여사가 2시나 3시쯤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3시 같아요. 3시쯤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죠. 저 선생님이 사고가 났는데요. 산에 올라가시다 사고가 났는데 사모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사건 당일날 이제 받았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동일행인 김용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장준하 부인 및 가족 등이 저녁 8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대목, 동일행인 김용환으로부터. 김용환, 그가 연락을 한 사람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갔던 것, 뭐였냐? 사실 저희는 이 연락을 당신이 했냐라고 처음에 이거를 확인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인정할 줄 알았어요. 쉽게. 맞다, 사실은. 이제 내가 얘기하니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다. 장준하 선생님을 내가 모시고 왔는데 그날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유족이 막 나를 의심하더라. 그래서 내가 점점 말을 더 할 수가 없게 됐다.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그날 전화했다. 그리고 내가 모시고 왔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서 못했던 건데 고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정말 책상으로 들고 엎었어요. 나가 아니라고. 다 조작이라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왜 조작을 합니까? 당시에? 당신 이름을 왜 조작을 합니까? 예.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물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죠. 지금까지 괴전화의 실체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니 저희들도 깜짝 놀랐지만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별건 아닌 건데 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또 다른 열쇠입니다. 이 사람이 인정을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그럼 당신 어디서 전화했냐라는 질문입니다. 1975년 당시 전화 보급률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여기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전화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장집이었습니다. 이장님 당시에 2003년도 4년도에 살아계셨고 제가 만났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장을 했답니다. 본인이. 그리고 물었습니다. 1975년 8월 17일 날 여기서 장준하 선생 사망한 사고 아니야? 안답니다.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워낙 조용한 동네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다. 근데 그때 혹시 누군가 전화 빌리러 온 사람 있었습니까? 여기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분명히 얘기했죠. 없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없다고 그러게요. 틀림없이 없다고. 왜? 자기는 살며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빌려준 적이 없다. 그래서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이 전화기는 내 전화가 아니다. 국가가 투철했어요. 이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놔준 행정전화다. 이런 귀한 전화를 감히 어떤 사람이 와서 빌려달란다고 내가 빌려주겠냐.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화는 이장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장집이 아니라면 그는 어디서 전화를 했겠냐. 자, 그는 사고가 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8시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8시간 동안 사라졌던 그가 어디선가 전화를 중앙정보부 문서에 의하면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한 곳은 어디일 거냐라는 거죠. 두 번째, 사라졌던 그가 8시간 후에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현장을 간 적이, 거기를 벗어나서 파출소 간 후에 경찰서 갔지 자기는 절대 현장을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현장에 갔습니다. 소동양 검사, 그 사람이 현장에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밤 12시에 검안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사진사하고 3명을 데리고 여러 경찰관과 같이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서 김용환을 만났다. 봤다. 그 사람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나한테 소개시켜 주길래 현장에서 물어보다가 여기서 계속 묻기도 뭐하니까 당신이 데리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검찰청으로 들고 오시오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포천경찰서 김삼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불러서 조사해 본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후에 새벽 3시쯤 현장에서 김삼용이 이 김용환 씨를 데리고 포천경찰서 가서 수사과장실에서 자기가 간단한 조서도 한 장 작성했다. 이렇게 진술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배제시킨 서동양 검사하고에서도 고개 한 번도 들지 않고 난 간 적이 없어요 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서동양 검사는 처음에 뭐가 이상하냐, 저 사람이 봤다고 얘기해서 내가 추적추락사 한 거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게 해줘라.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간단하다. 그 사람 착각하는 거다. 분명히 그날 밤 나랑 만나갖고 이렇게 한 건데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내가 이거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주머니 뒤져보니까 장준하 선생이 시계하고 뭐하고 유품을 주머니에 갖고 있길래 이걸 당시 왜 갖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잃어버릴까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유족 줘야지 당신 뭔데 남의 거 갖고 있냐 하면서 꿀밤도 때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는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서동양 검사는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이상하냐, 이런 조직을 왜 만드냐 하다가 정말 이상하네요. 이거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왜 이 사람은 그렇다면 12시에 현장에 온 것을 또 부인하느냐.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갔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그냥 왔다. 그런데 이걸 얘기 못하는 이유는 또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8시간 동안 어디 갔다가 왔다면 도대체 그 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를 만나 전화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냐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동시에, 그 밤 12시에
동시에 현장에 나타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김용환 씨 외에도 또 한 명이 같이 왔는데 그가 바로 인근 부대 보안부대 부대장이었던 겁니다. 보안부대 부대장이 현장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보안부대장은 2번 거짓말합니다. 사건 현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이 현장에 왔다면 분명히 누구랑 같이 어떻게 왔겠냐. 운전병을 병적 기록부를 통해 확인했고 그 운전병을 불러서 조사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 밤 12시에 보안부대장과 함께 사건 현장을 왔다라는 진술을 얻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장에 왔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는 거짓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물려갑니다. 첫째, 이런 거죠. 저희는 김용환 씨가 사라졌다가 다시 현장으로 어떻게 돌아왔느냐. 더군다나 그 돌아온 시각에 검사가 현장을 온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왔는지가 의문이었어요. 검사가 온 건 사건을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만약 목격자가 없다라면 그럼 이 사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격자 어디로 사라졌냐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서에도 없었고 파출소에도 없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사라진 그 사람이 어디 갔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고 하고 검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가 밤 12시에 교통편도 불편한데 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왔을까? 저희는 여기서 나오는 답은 이거죠. 김용환 씨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사실은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벌써 5시 30분이니까 끝내야 될 것 같아서인데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장준하 선생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요. 자 그동안 우리는 중앙정보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심을 많이 했어요. 중앙정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중앙정보부는 장준하 선생을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봉쇄 그리고 제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또 다른 의혹이 있었어요. 중앙정보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하나의 간과했던 또 다른 열쇠. 바로 김용환 씨가 얘기했던 처음에 산에서 장준하 선생을 어떻게 처음 만났냐고 계속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서 헷갈리게 해버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에서 장준하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장준하 선생을 사람들이 절로 갔다고 해갖고 가는데 군인 2명과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군인 2명과 함께 있던 장준하 선생을 만났는데 그들은 2등병 계급을 단 시골 출신으로 보이는 아주 가난해 보이는 그런 군인 2명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김용환 씨 정말 엉뚱하고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신동아 윤재걸이라고 하는 기자하고 만났을 때 그 윤재걸 기자한테 8번 전화 통화하면서 기자에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 처음에 장준하 선생을 어디서 만났냐고 했을 때 군인이 2명이 있길래 혹시 여기 지나가는 50대 남자 못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텐트 안에서 나 여기 있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준하 선생이 거기 앉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재걸 기자는 그걸 기사로 썼어요. 그런데 이 텐트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군인을 어디서 만났냐는 얘기를 할 때 김용환 씨는 저하고 조사할 때도 산 중턱에 어디쯤에서 만났다고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서 만나서 커피 먹고 그때부터 산에 올라갔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바꿉니다. 자, 김용환 씨는 늘 조선일보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은 하나도 복잡할 게 없다. 5분만 얘기하면 끝나는 사건이다. 내가 그날 산에 갔다. 장준하 선생이 먼저 올라갔길래 내가 따라 올라갔다. 따라 올라갔는데 따라 올라간 거기에 군인 2명과 있길래 그래가지고서는
만나서 같이 산행 가다가 내려오는 길에 실족 추락해서 숨지는 걸 내가 봤다. 이게 이 사건의 전부다. 그런데 이게 뭐가 의문이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일관되게 한 번에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텐트에 있는 장준하 선생 얘기하다가 텐트는 못 봤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윤재걸 기자는 신동아에다가 그렇게 쓴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기자는 듣지 않은 말을 쓰지 않는다. 틀림없이 그가 그렇게 나한테 8번 전화 통화할 때 했던 얘기다.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고 번복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중앙정보부로 의심을 가질 때 이 군인 2명은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거예요. 엑스트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건 전반에는 중요한 보안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돼요. 군인과 관련된 죽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임팩트하게 정리하면 저는 장준하 선생님 41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지금 그리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시작한 오늘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죽음이 박근혜 권력하에서 묻혀버리고 있어요. 40주기 때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정의화 국회의장 후반기 의장했던 그분이 신경이 전문의인 나에게 장준하 선생이 외치는 것 같다. 나는 타살됐다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의화 의장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공사석에서 또 40주기 추모제를 하던 파주 장준하 공원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장준하 선생 특별법 만들어서 규명하겠다고. 그래서 단독법 정도로라도 포괄적법은 안 돼도 단독법이라도 내가 하겠다. 결국 그분의 생각과 다르게 그 경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도 19대 국회 폐회되면서 다 폐기 처분됐고 그리고 다행히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의원께서 16일 날 장준하 선생님의 41주기를 하루 앞둔 그날 지난 19대 때 유기용 국회의원이 그 발의했었던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신다고 해서 국회의원 43분의 지금 동의를 공동 발의를 받아서 법안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행사를 갖게 된 건데요. 바로 오늘 저는 이 사건의 조사관 출신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중앙정보부 해봐야 아무 내용도 없다는데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정식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계속 진실을 은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휘는 소나무를 보고 봤다라는 목격자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실을 다 얘기하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 지난 수요일과 그리고 지금 오늘 2시에 두 번째 이야기 이 내용을 보다 풍부히 담은 지금 다 드린 말씀 여기서 좀 상세하게 얘기한 것도 많지만 그 글은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했으니까 여기서 부족한 이야기는 오마이뉴스의 지금 현재 메인 톱 기사로 걸려 있는 그 보안사가 답해야 될 5가지 진짜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좀 더 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이거예요. 그날 보안사는 바로 그 군인 2명에 의해서 장준하 선생을 가해했다. 가해한 물건은 장준하 선생은 2013년 3월 26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 전공의인 이정빈 박사의 민간 법의학 그 검안 분석 결과 타살된 걸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의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준하 선생님이 타살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미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외부 과격흔에 이 뻥 뚫린 이 가격흔은 실제로 이것이 만약에 추락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조선일보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싶어 했거든요. 장준하는 떨어지면서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반박하지 못한 논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타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정빈 교수가 조선일보에다가 대놓고 반박한 게 있습니다.
이 어깨뼈가 함께 부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나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뭐냐? 사람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어깨가 먼저 닿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깨져요. 여기가 깨지려면 반드시 여기가 부딪혀야 돼요.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 만약에 자연스럽게 깨진 거라면. 장준하 선생님은 이 어깨뼈가 하나도 골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하 선생은 누군가 외부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다친 거다. 자, 사건 현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험해요. 굉장히 험했습니다. 예. 울퉁불퉁한 각이 굉장히 졌어요. 이 위에서 지금 나무 꼭대기가 있는 이런데 이 위인데 15.7m가 됩니다. 15.7m에서 저희가 이 15.7m 정도 되는 거리에 대해서 홍익대의 그 교수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추락하면 이 사람의 몸이 어떤 정도가 되는지를 좀 좀 연구해달라.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국이 막 무슨 뭐 마네킹도 집어던져서 보고 막 이렇게 막 별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뭐 마네킹 막 작살나고 부서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왜냐면 이 위에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 바닥입니다, 이게. 이 바닥면을 보시면 이게 다 자갈이에요, 돌. 여기에 사람이 15.7m에서 굴러 떨어지면 막 떨어진 다음에 꽈당하면은 뭐 몸이 작살나겠죠. 여기 뭐 김준태 선배님이 다 여기 현장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말에 뭐 소용이 없죠. 이 엄청나게 험하고 이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 각을 다 재고 그래서 일일이 그 각이 튀어나온 정도를 다 체크한 다음에 10,000번을 떨어뜨렸어요. 시뮬레이션으로 10,000번을 각각의 자세 13개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 13가지 자세를 각각 10,000번씩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 대동소이 공이 얼굴은 최소 7번 이상 부딪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냥 이 사진이 나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사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요. 전혀 얼굴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 옷을 입은 상태의 염한 모습이십니다. 이게 이제 이 솜을 이제 한 건데 옷도 깨끗합니다. 여기는 물이 흐르는 데였잖아요. 물이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장 선생님 옷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입고 가신 거죠. 8월 달인데 엄청 더운데 잠바 입었겠습니까? 그냥 이게 그날 입은 옷의 전부인데 이 옷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묻지 않은. 만약 굴렀다면 엄청나게 물이끼도 묻고 막 뭐 퍼놓고 뻘겋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 부위 마찬가지로 상처가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추락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리고 장기가 전부 다 파열되더라고요. 우리가 15.7m에다가 돼지 2마리를 사서 이제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끌어올려갖고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부검을 했어요. 여기 갈비뼈 다 부러지고 그리고 장기는 다 파열되고. 장준하 선생님 묘를 개장했을 때 부러진 곳은 오직 여기하고 엉치뼈만 있었습니다. 엉치뼈가 왜 부러지는 건 이정민 교수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2개가 부러진 것은 이게 부러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피가 나오지 않은 거는 이미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사하면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장준하 선생님의 진실인데요. 자, 시간이 이제 없어서 더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이제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도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합니다. 장담합니다. 특별법 제정만 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만 하면
장준하 선생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요. 장준하 선생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요. 그렇게 해야 다시는 어느 시대든 어느 역사든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비록 그때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지만 민주주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자기의 모든 걸 던졌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그리고 그런 장준하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진실은 소중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구도 쉽게 목숨을 잃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규명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노력해 주시고 있는 우리 김혜영 의원님과 그 의원실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서로 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자리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